자, 그러면 교재 142쪽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제목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을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아까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의 정의할 때 투자라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언제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미래에 발생되는 거다 보니까 뭐 하더라? 불확실하더라. 불확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위험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걸 다 하고 왔어 우리가. 위험이 뭐예요? 그러면 위험은 불확실한 걸 말하고요. 불확실한 걸 말하고 내가 예상했던 수익하고 실제로 실현되는 수익하고 벗어나는 정도, 벗어날 가능성을 얘기하고 종류는 세 가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상된 거랑 실현되는 게 많이 벗어나면 위험이 크고, 예상된 것과 실현되는 것이 적게 벗어나면 위험이 작고, 예상된 것과 실현된 것이 안 벗어나면 위험이 없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 무위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올해도 한 문제 나왔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위험이 크다 작다, 수익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지표를 줘버립니다. 측정하는 지표. 일단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랑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유명합니다.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뭐다? 기대수익률입니다. 근데 기대수익률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평균 내요. 뭐 한다고요? 평균 낸다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가중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줄여서 그냥 평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뭐가 뜨면, 기대수익률이나 평균이 뜨면 얘는 뭘 측정하는 거다? 수익 측정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위험은 유명합니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는 일단 두 개. 뭐야? 분산, 표준편차. 참고로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인데, 분산과 표준편차는 어쨌든 뭘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개수? 변이계수. 변이계수 그러기도 하고 변동계수 그러기도 하는데,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대수익률은 뭐라 그랬죠? 수익. 방금 표준편차는 뭐라 그랬죠? 위험. 그럼 변이계수는 뭐를 고려한 무엇의 크기?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학에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걸 위로 올려요. 내가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위로 올립니다. 무조건. 그러면 변이계수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다, 위험이다. 위험. 변이계수가 크다는 것은 뭐가 크다? 위험 크고, 변이계수가 작은 것은 뭐가 작다? 위험이 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변이계수는 결국 뭘 측정하는 거다? 위험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수익 측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은 기대 수익률이나 평균으로 측정하는 거고, 위험은 분산 표준 편차나 변이계수로 측정하는데, 변이계수가 왜 필요한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일로 한번 봐보세요. 변이계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변이계수가 필요하냐면 A 투자 대상이 있고 B 투자 대상이 있는데, 표준 편차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 그랬잖아. 이거 30이에요. 이거 20이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누가 더 위험해요? A가 더 위험하지. A가 뭐가 더 크니까? 표준편차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단순 위험만 보고 싶을 때는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옆에다가 제가 이걸 쓸게요. 기대수익률. 잘 듣고 대답하세요. 아니, 표준편차만 봤더니만 A가 더 위험한 줄 알았더니만, 기대수익률까지 봤더니만 사실상 그건 아니네요. 자, 보세요. A는 수익을 얼마 얻기 위해? 200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30 부담했던 거네. 그럼 B는 수익을 얼마 얻기 위해? 100을 얻기 위해 위험을 20씩이나 부담했던 거예요. 곱하기 2 해볼까? 수익을 똑같이 맞추자고. 그럼 얘는 수익을 똑같이 200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얼마 부담해야 되는 거네? 40 부담해야 되는 거네. 사실상 더 위험한 건 누구네? B네. 그걸 측정할 때 써먹는 공식이 그 유명한 변이계수예요. 변이계수는 뭐 분의 뭐?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예요. 수익 1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될 위험의 크기가 궁금할 때 써먹는 것이 그 유명한 변이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 위험만 보고 싶을 때는 누구랑 누구만 보면 되는데, 분산, 표준편차만 보면 되는데,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뭐를 고려한 무엇의 크기?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그냥 위험이 아니라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궁금할 때 써먹는 공식이 뭐다? 변이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변이계수는 200분의 30, 계산 내가 해드릴게요. 0.15. 계산 내가 해드릴게요. 100분의 20, 0.20. 아니, 그럼 변이계수 값은 사실상 누가 더 크니까?
B가 더 크니까 사실상 더 위험한 건 B다라는 걸 측정할 때 써먹는 공식이 그 유명한 변동계수 그러셔도 되고 변이계수 그러셔도 돼요. 물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 시험에 가시면 변이계수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그것까지는 아니고 변이계수가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만 아시면 돼요. 다시 변이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결국 뭐다? 위험이다. 결국 위험 측정하는 거다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이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는 결국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위험을 측정하는 겁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계산 문제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 사업에 대해서 미래 경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수익률의 예상치 가려와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래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 이건 정말 만약인데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요.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예상컨대 그 손이 좀 늦으신 분들도 20초가 넘지는 않습니다. 손 좀 빠르신 분들은 10초 컷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단어를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죠 이게? 확률.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요? 수익률. 근데 확률을 3개 준비합니다. 통상적인 시험에서는요. 잘 들어요. 첫 번째는 뭐요? 비관적. 두 번째는 정상적. 그 다음에 낙관적. 비관적은 경기가 불황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은 경기가 보통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낙관적이라는 것은 경기가 호황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몇 개 준비하냐면 3개로 준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대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예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상치를 몇 개 준비한다고요? 3개. 자, 안 좋을 거야가 뭐예요? 비관. 평균은 갈 거야? 정상. 좋을 수도 있어. 낙관. 실제로 그렇게 예측을 해요. 안 좋을, 평균일, 좋을. 이걸 이름하여 비정낙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비정낙. 3가지의 확률을 준비합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3가지 확률은 퍼센트 다 됐을 때 100%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문제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잠시 실수를 해가지고 비관적일 확률 20, 정상적일 확률 50, 낙관적일 확률 40 그렇게 낼 수도 없지만 그렇게 나왔다면 제가 그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비정낙의 무엇든 확률은 3개를 더 했을 때 몇 퍼? 100%가 나와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비정낙에 뭐가 있는데? 수익률이 있는데 수익률은 반드시 비관적일 때보다는 정상적일 때가 정상적일 때보다는 낙관적일 때가 수익률이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B보다는 뭐? 정보다는 뭐? 낙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는 뭐보다 낮다. 그러니까 뭐보다? 9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돼. 오케이? 얘는 뭐보다는 크고 4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아야 돼. 얘는 모르긴 몰라도 몇보다는 커야 돼. 9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고요? 퍼센트고요. 이것도 퍼센트잖아. 퍼센트를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가 아니야. 계산기 입력할 때는 숫자 곱하기 숫자 퍼센트예요. 그럼 숫자 퍼센트 곱하기 숫자 퍼센트가 아닌 숫자 곱하기 숫자 퍼를 한 다음에 몇 번 계산을 하시고 3번 계산을 하시고 그 결과값을 뭐를 눌러서 GT를 눌러서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주관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모범 답안 하나 알려드릴게요. 질문 Q 퀘스천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제가 물을 거예요. 그러면 N answer A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요. 기대 수익률은 비정낙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하시면 돼요. 유식하게 비정낙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합니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고 계시죠? 대가리 치워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AC부터 시작. AC 20 곱하기 4%, 50 곱하기 9%, 30 곱하기 13% GT 때려주시면 지가 알아서 9.1을 계산해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방금 구한 게 뭐라고요? 기대수익률이라고요. 방금 구한 게 뭐라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가보자. 잘 놓으세요.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예요. 이 문제 왜 특이한 문제냐면 기대 수익률을 구해버렸어요.
기대수익률 얼마라고요? 10%. 아까는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대수익률이 10%래요. 근데 비정락 중 어디예요? 정상적. 정상적 경제 상황 가로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저를 보고 대답은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암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대답해 보세요. 계산기 쓰셔도 되고 일단 대답해 봅니다. 20 곱하기 6 하면 이게 1.2가 나와요. 얼마요? 1.2. 왜 1.2냐면 요거 절반값이 3이거든. 3보다 한참 덜 나와야 돼. 1.2. 요거 7.5보다 덜 나와야 돼. 이거는 4, 1은 4, 요거는 6이 나오네. 맞아요? 6이 나오잖아. 그럼 요거 가운데 값이 이거 더해서 뭐가 나오려면 10이 나오려면 요까지 7.2잖아. 그지? 그럼 요거는 얼마가 나와야 되면 2.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40에다가 뭐를 곱하면 2.8인지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얼마요? 47에 2.8 해서 요거는 답이 7%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혹시 요거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계산기 한번 꺼내봐요. 계산기 한번 꺼내서 20 곱하기 6% 한번 때려볼래요? 20 곱하기 6%. 얼마 떠요? 떠요? 그리고 또 한번 때려봐요. 40 곱하기 15% 때려봐요. 40 곱하기 15%. 6 떠요? 한 번 더 해봐요. 40 곱하기 7%. 계산기 얼마 떠요? 2.8이 떠요? GT 한번 눌러봐요. 계산기 10이 떠요? 방금 검산한 거예요. 검산 몰라요? 검산? 검산.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약간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좀 풀어드려요? 빨리 푸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주관식으로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자 뭐는요? 기대수익률은 무엇에?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가론에 들어갈 숫자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그럼 일단은 뭐보다는 커야 돼? 6보다는 커야지. 그치? 그러니까 뭐는 답이 아니야. 1번, 2번은 답이 아니지. 1번, 2번은 답이 아니지. 아시겠어요? 이거 찍어도 1번, 2번 체크한 사람은요. 저한테 부동산은 괴롭혔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황재원한테 배웠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적어도 뭐는 답이 아니에요. 5번은 답이 아니에요. 찍더라도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하고 4번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한 개씩 대입해봐도 괜찮아요. 이 정도 되면. 이쯤 되면. 2개밖에 안 남았을 때는 한 개 좀 대입해봐도 되잖아요. 2.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40이 2.8이에요. 47이 1.8이에요. 47이 2.8이겠죠. 그게 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으면요. 주관식으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들?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입력값만 얘기해 주실래요? AC부터 갈게요. 시작. AC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숫자 곱하기 숫자 퍼 숫자 곱하기 숫자 퍼 GT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비정락의 확률은 3개 됐을 때 100%.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비정락의 확률은요. 3개 됐을 때 몇 퍼? 100%. B에서 정에서 낙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점점 많다? 커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기대수익률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산 두 번째. 오늘 계산 벌써 두 번째 했어요. 첫 번째 계산은 뭐였죠? 모르죠? 자기자본 수익률 했었어요. 자기자본 수익률.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씨.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으로 구하고요. 두 번째 계산 문제가 기대수익률이었어요. 기대수익률 어떻게 구하죠?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해서 앞으로 저한테 부동산학개론 배우신 분들은요. 내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어떤 약속을 드릴 거냐면 저한테 부동산학개론 배우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내가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 예를 들면 자기 자본수익을 어떻게 구해주고 했을 때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까지는 말할 수 있게끔 풀고 안 풀고는 그건 자기 영역이고 안 풀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풀게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확인할 거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까지는 확인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겁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죠라고 물었을 때 풀고 안 풀고는 자기 영역이고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는 내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할 때 확률 3개 더하면 몇 퍼 나와야 돼요?
100% 나와야 되죠. 그리고 비경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점차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계산기 입력할 때는 숫자 곱하기 숫자 퍼를 3번 한 다음에 GT 누르는 거 알아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입니다. 가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자, 부동산 투자할 때는 5가지 위험이 우리가 도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도사리고 있는 5가지 위험. 이름하여 사금법인유라 그래요.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우리는 이 5가지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업상 위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연유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인데 3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경제 상황이 변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상황 또는 경제 상황이라고 해도 됩니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변해서 하게 되는 위험을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대요. 영업 경비가 많이 오르더래요. 이래서 하게 되는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 그래요. 3번째는요. 요즘은 여러분들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인근의 환경이 변해버리면 내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해버립니다. 내 부동산의 위치가 정말 엄청 나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된대. 갑자기 GTS가 개설되면서 여기 들어선대. 그럼 위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나는 위치 엄청 좋았는데 옆에 화장터 들어온대. 화장터. 그리고 획폐기장, 쓰레기 매립장 들어온대. 위치가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환경이 변해버리면 내 부동산의 위치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고, 이때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3개를 합쳐서 우리는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불러요. 사업상의 위험. 오케이? 2번째, 금융적 위험은 2글자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부채. 자, 부채는 항상 양날의 칼입니다. 여러분들. 양날의 칼입니다. 부채 써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채 써서 이자도 못 갚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경매로 막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부채 잘못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통일이 됐습니다만 2009년도에 통일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청약 저축도 있었고 청약 예금도 있었고 청약 부금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청약 부금의 부금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뭐가 뜨면? 부채 뜨면 금융적 위험이다. 부금. 부채가 떠야지 금융적 위험이야. 부채가 안 뜨면 금융적 위험이 나올 수가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법적 위험.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데 얘는 그냥 깍두기로 넣어서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돼요.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자마자 갑자기 그 지역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강화되어 가지고 덜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위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위험을 법적 위험이라 그래요. 4번째, 인플레.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투자론을 같은 그 수업을 하더라도요. 11, 12월 달에 하는 투자론 수업이랑 1월 달, 2월 달에 하는 투자론 수업이 좀 달라요. 11, 12월 달에는요. 용어 정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1월 달, 2월 달에는 용어는 안다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체계를 갖춘 수업이에요. 자, 갑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불러요? 차입자. 그럼 은행은 우리 3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간혹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아니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네이버에서 사전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사전에서 찾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세대 주택을 물었어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기층 이하고요. 그다음에 바닥 면적 기준으로 660제곱미터 이하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근데 뭐 네이버 어디에 용어 해설에 4계층인데 4층으로 돼 있었대요. 그걸 갖다가 교수님 제가 네이버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문제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네이버 보시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버 보시고 뭐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국어사전에 대출자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압니까? 대출자는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을 둘 다 대출자라 그래요. 사전에는. 이게 실제로 기자들도요. 그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학문적으로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학문적으로는 빌려주는 놈만 대출자. 은행 뭐요? 대출자. 빌리는 놈은 누구? 차입자라 그래요. 엄격히 구분해요. 빌리는 놈 누구? 차입자. 빌려주는 놈은 대출자.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자고 우리는 차입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험이 그렇게 나오는데 자꾸 뭐 사전 쳐다보고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어우, 정말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자, 그럼 갑시다. 부동산을 하나 구입을 하는데 대출을 뭐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100% 대출해 줬다고 칠게요. 100%. 이게 부동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억짜리거든. 그럼 1억을 대출해 줬다고 쳐요. 아니 그럼 얘는 1억을 빌렸으니까 1억에다가 뭐 갚아야 됩니까? 이자 갚아야 되겠지. 맞아요? 부동산 얼마짜리? 1억짜리. 근데 여기서 잘 들어요. 인플레가 발생합니다. 인플레. 인플레.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인플레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말도 있긴 한데 모르셔도 되긴 한데 자 인플레 반대말은 디플레입니다. 그럼 디플레는요 뭐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디플레라고 하는데 오늘 그냥 반대말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주구장창 인플레만. 인플레는 두 개 단어는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 뭐 하는 거.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들 물건입니까? 화폐입니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인플레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2배 올랐다고 가정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해서 물가가 올랐어요. 부동산이. 얼마가 됐냐면 2억이 됐어요. 2억이. 2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얘가 얘한테 돈 빌릴 때 1억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1억 맞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인플레 발생하고 난 뒤에 돈을 갚을 때 1억으로는 집을 반 채밖에는 못 사는 1억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가 되어버렸으니까 인플레 때문에 2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게 집 한 채 살 수 있는 1억을 빌리고요. 집을 반 채밖에는 못 사는 1억을 갖게 되면 되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화폐 가치만큼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뭐를 더 받으면 된다? 이거 이자를 더 받으면 된다. 이때 얘네들이 선호하는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겠어요? 변동이자율이겠어요? 아 그렇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시험에서 인플레 위험 그러니까 인플레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플레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인플레는 당연한 얘기예요. 뭐가 오르는 거다? 물가가 오르는 거다. 화폐 가치가 많은 거다. 떨어지는 거다. 이거는 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냅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이 되면 대출 기관들은 떨어진 화폐 가치에 대응해서 이자를 그만큼 더 받고자 할 거다. 그런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 변동이자율. 차입자는요. 이자율이 뭐 되기를 소망하겠다. 고정되기를 소망하겠다. 맞아요? 그것은 무슨 이자율? 고정이자율을 선호한다고 시험에 떠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에서는 이거 두 개를 바꿔서 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틀리게 내는 방법은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대출 기관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하고 차입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OX. X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예상되면 대출자 변동이자율, 차입자 고정이자율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반응 속도가 얼마 만에 나와야 되냐면 저는 1초 드립니다. 1초. 인플레 예상됩니다. 대출자 변동 바로 나와야 됩니다. 차입자 고정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리액션이 좋으신 분인데 시험장에 가셔서 합격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리액션은 좋은데 수업을 하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시험장에 가셔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틀린 말 안 한단 말이야. 다 맞는 말 하기 때문에 끄떡끄떡 이해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게 암기 코드입니다. 암기 코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나는 우리 쌤들 중에서 보통 이렇게 공격용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막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해가 되고 암기도 되고 그러면 다 좋아요. 근데 둘이 양날개거든요. 한 개 날개로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는 나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수험생들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야 돼요. 이거는요. 너무 많이 시켜야 되고 시험장에 가셔서 순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당히 큰 원인이 아닌가.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격시험에서 이해만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잘못된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 위주로 초반에는 이해 위주로 하되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나는 꼭 들거든요. 그거는 원칙입니다. 원칙.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내 개인 차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한남동 같은데 고급 빌라촌에 가면 주택촌에 가면 집에 차고가 있어요. 거기서 차가 나온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어디 앞에다가 차고 앞에다가 누가
이걸 사놨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써놨다? 차고의 대변사. 차고의 대변사는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지. 출발하려고 하는데 누가 남의 어디 앞에다가 차고 앞에다가 대변을 써놨습니다. 차고 대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훨씬 빨라진다. 진짜 빨라진다. 저 보세요. 인플레가 예상될 때 차입자들은 무슨 이자율? 고정이자율. 더 빠르잖아. 대출자들은 무슨 이자율? 변동. 틀리면 가만 안 둬 진짜.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차입자들을 고정이자를 선호하게 만드는 게 인플레 위험입니다. 자, 가자. 인플레이션 예상될 때 차입자들은 무슨 이자를 선호하고요? 고정이자를 선호하고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여기 인플레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기와 가격에 현금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은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다른 자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걸 환금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환금성. 요거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 위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험 중에 하나가 유동성 위험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 코드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사업상 위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요? 시장, 운영, 위치적 위험. 이거는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합니다. 뭐 할 때요? 사업할 때는요. 찾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 무슨 위치? 사업할 때 쉬운 위치. 사업할 때 쉬운 위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은 업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학문이 크게 공인 자격증은 두 개 있습니다. 사실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인데 감정평가사 사무소 여러분들 오다 가다 하면서 많이 보셨나요? 잘 못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사무소는요 위치가 별로 안 좋아도 돼요. 위치가 별로 안 좋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많냐면 저기 외곽에 가면 1층 주유소 쓰고 외곽에 2층 감정평가사 사무소인 경우도 있어요. 감정평가사 사무소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안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 일부러 잘 못 찾게 만드는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평가는 보상을 하잖아요. 보상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해요. 보상 얼마 이렇게. 근데 보통 보상 나오면 그 수용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상가에 만족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못하면 누굴 찾아가? 평가사를 찾아가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러겠지. 아니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보상가 있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은요. 위치가 엄청 중요합니다. 위치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저랑 이렇게 나랑 친하게 지내시면 제가 나중에 개업하시면 휴지 다 들고 가요. 들어가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좋은 기운도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갔는데 명함을 받았어요.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명함을 딱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역 3번 출구 이렇게 바로 앞 이렇게 하면 내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위치 진짜 좋네. 장사 좀 되겠네. 권리금 좀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찾기 쉬운 위치니까.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기 은평인가 어디서 개업하셨던 분인데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개업을 했다고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이렇게 골목으로 어디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몇백 메타 이렇게 골목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보면 왼쪽에 파리바게뜨가 있대. 파리바게뜨가 그걸 끼고 왼쪽으로 또 이렇게 오래요. 끼고 왼쪽으로 오면 뭐 세탁소 뭐 하나 있다. 그걸 끼고 자꾸 끼래요. 그걸 끼고 이제 우회전을 하래요. 이렇게 우회전하면 편의점이 있을 거고 그 편의점 골목으로 들어오면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시급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그런 데를 가면서 느끼는 거죠. 너무 찾기 어려운데. 찾기 어려운 위치? 좀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할 때는 무슨 위치? 사업할 때 쉬운 위치. C가 뭐예요? 모르면 안 돼요. 시장, 운영, 위치는 위치적이에요. 요 세 개를 합쳐서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이면 문제를 안 낼게요. 왜 사금법인율을 암기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부채를 잘못 썼을 때 야기 되는 위험은 자, 부채를 잘못 쓰면 채무 불이행이나 파산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X. 이거는 금융적 위험이에요. 대출자들이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차입자들이 고정금리를 선호하게 만드는 것은 유동성 위험 때문이다. X. 이거는 인플레 위험 때문이에요. 인플레 위험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한다. X. 그거는 유동성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은 법적 위험에 속한다.
X 뭐 할 때 무슨 이치? 사업할 때 쉬운 이치. 쉬운 이치는 사업상 위험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사금법인유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통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순서 없이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정부 정책이 변하는 건 사금법인유 중에서 법적 위험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출자, 변동금리, 차입자, 고정금리 토론하는 것은 인플레 위험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채를 잘못 썼을 때 금융적 위험, 부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이슈적 위험, 사업할 때 쉬운 이치니까 사업상 위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기가 곤란한데 이런 것들은 유동성 위험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 딱 하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은 사금, 법인유가 움직이고 있고 해당 사항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험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그 유명한 총위험입니다. 총위험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고요.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럼 저랑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중요합니다. 자, 체계적 위험은 일단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고요. 얘를 갖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 그래요. 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한 위험이고요. 종류는요, 인플레,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같은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에 반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모든 기업,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아니라 개별 기업, 개별 부동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위험이기도 합니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근로자의 파업, 법적 문제, 영업경비 변동과 같은 위험을 갖다가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부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한 번 듣고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걸 총위험이라 그래요. 총위험. 총위험은 일단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할 수 없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고 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개별 부동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라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요. 제가 지금 칠판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안 그려도 돼요.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지금 칠판에 그리는 거 이거는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뭐를 잡을 수 있는 도구냐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죠? 이런 그물이 있어요. 그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상당히 촘촘하게 잘 짜여진 체계적 그물이 있고요. 이것도 그물이에요. 몰랐죠? 이것도 그물이에요. 이것도 그물인데 이건 좀 엉성하게 짜여진 비체계적 그물이죠. 자, 그럼 그물이 저기서 이렇게 와요. 지금 나는 물고기예요. 근데 체계적 그물은요, 이런 물고기 잡을 수가 있는지 이런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 비체계적 그물은 이런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물고기 잡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출발합니다. 자, 체계적 그물은요, 체계적 그물은 특정 개별 물고기한테만 위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체계적 그물은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피할 수 없는 그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체계적 그물이 있어요. 요거는요, 어떤 물고기한테만 위험이 되냐면 뚱뚱한 물고기. 뚱뚱한 물고기한테만 영향을 미쳐요. 이 작은 물고기들은 쏙쏙쏙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뚱뚱하면 안 돼요. 저도 조만간 살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막 그물에 걸리고 막 그런다니까. 아무튼 요 뚱뚱한 물고기가요, 맨날 잡히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6시 넘어서는요, 물만 먹는 거예요. 플랑크톤 안 먹고. 그리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다니고 막 합니다. 살을 쏙 뺐어요. 살을 이렇게 쏙 뺐어요. 그러면 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물이 저기서 저한테로 오는데 상당히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와요. 그러면 모든 물고기 다 잡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물고기가 그물이 오긴 오는데 엉성하게 비체계적으로 와요. 이렇게. 그러면 걸리는 놈 있고 안 걸리는 놈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쏙쏙쏙 피할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출발할 건데, 그물을 그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물이 시험에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물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한번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분산 투자를 하자 그랬어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A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하고, 이걸 갖다 우리는 그 유명한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아마 나중에 배울 건데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요,
요런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요런 거. 요런 거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결과적으로 A는 수익이 좋고 B는 수익이 안 좋고 C는 수익이 좋고 D는 수익이 안 좋은 포트폴리오가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를 짠다. 상관계수가 낮아진다. 포트폴리오가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B 안 좋았던 수익은 A가 만회시켜주면 되고요. D 안 좋았던 수익은 C가 만회시켜주면 되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자, 그럼 지금 수익 안 좋은 기업은 누구와 누구지? B와 D나야? B와 D. 얘 수익이 안 좋은 이유를 조사해봤어요. 그러더니만 근로자들이 팝을 너무 많이 한대요.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영업 경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이 별로 안 나는데요. 수익이 안 좋을 수밖에.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랑 법적 소송 문제에 휘말려 있다거나 아니면 회장님이 구속되셔가지고 배임 횡령으로 옥중 경영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 회사는 지금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위험들은요. A와 C는 영향을 전혀 안 받고 B라는 또는 D라는 개별 기업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에요. 그럼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있나? 있지. A와 C는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의 분산 투자만 잘하면, 즉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피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을 갖다가 우리는 비체계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건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자꾸 책에다가 그물 같은 거 그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니다. 지금부터 비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와 같이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입니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변동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IMF 구제금융 같은 거시적 경기 불황 상황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율, 아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자율, 인플레, 경기가 변동하면 누가 영향을 받냐면 아니 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싶긴 하냐면 분산하고 싶긴 해요.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다고. 근데 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고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위험을 지금 이 시간부터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 한 문장 요약 들어갑니다. 이자율, 인플레, 경기 변동 등 거의 모든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을 지금부터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셔야 되냐면 제가 특정 단어를 제시했을 때 체, 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체, 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총위험은 무엇과 무엇의 합인데 체와 비,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인데 모든 기업이요? 체, 개별 기업이요? 비,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비, 이자율,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 피할 수 없는 거요? 체, 피할 수 있는 거요? 비. 이렇게 머릿속에 장착을 다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끝났어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인데 모든 부동산 피할 수 없는 거, 제거 불가능,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등은 체계적 위험이고 개별 부동산 피할 수 있는 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한 거, 파업, 법적 문제, 영업 경비 변동 같은 것들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은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책을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주세요. 오른쪽 페이지 145. 자, 145에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의 수익이란 게 있는데 자, 수익률이란 게 있거든요.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인데 잠깐 이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수익률이라는 건 투자액분의 순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도 될까요? 자,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많이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이걸 많이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꾸 한 가지 방법만 알라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뭐를 크게 해야 된다. 순수익이 커야 된다. 돈을 많이 벌면 수익률이 커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수익률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합니다. 투자 금액을 작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투자 금액을 많이 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투자 금액을 적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는 시기가 좋은 거예요. 싸지는 시기가 좋은 거예요. 싸지는 시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하죠? 쌀 때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현금 이렇게 들고 있다가 뭐 해외 나가서 이렇게 한 달 살기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응? 맨날 어떻게 보면 노는 것 같아. 뭐 직업도 큰 직업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쌀 때 투자 1, 2년을 바짝 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싸지면 판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본다고 자꾸 부동산을 아우 이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올라야 되죠. 올라야 되는데 투자 시기에는 싸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도요. 얘를 2억에 샀을 때는 수익률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2천만 원의 차익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1억에 샀을 때는 수익률이 20%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싸게 사야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자. 수익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은요. 뭐가 커지거나 순수익이 커지거나 투자 금액이 작아져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작아져야 됩니다. 투자 금액이 작아져야지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얘기는 좀 이따 한번 더 할 거고. 지금부터 수익률의 종류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두 가지 채소가 있다 그랬어요. 몇 가지 채소? 두 가지.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요.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이전되지 않고 현재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뭐라 그랬죠 혹시? 그렇지. 전용 수입이라 그래요. 무슨 수입이요? 전용 수입.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뭐라고 할까요? 그 초과 수입을 뭐라고 하냐고. 초과 수입이 뭐예요? 초과 수입 좀 이상하지 않나? 초과 수입이 뭐예요? 초과 수입. 자,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용 수입이고요.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요.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이 토지에서 생기면 이걸 갖다가 경제지대라 그래요. 무슨 지대? 경제지대. 이게 토지 이외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에서 생기면 준지대라 그래요. 방금 얘기했던 무슨 수입과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더해서 총수입. 방금 얘기했던 전용 수입과 준지대를 더해서 총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괜찮아요. 나올 때마다 해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해드리고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실 때쯤 되면요. 이제 그만해라. 나 이제 알겠어. 그 얘기 나올 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 해달래요. 계속 해주지 뭐. 계속 해줘버리지 뭐. 다시 합니다. 최소한 벌어들이는 수입의 이름이 전용 수입. 이것을 초과하는 수입 중 토지에서 생기면 경제지대, 토지 이외에서 생기면 준지대. 방금 얘기했던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를 합쳐서 총수입. 방금 얘기했던 전용 수입과 준지대를 합쳐서 총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최소한 보장돼야 될 수익률의 이름은 뭘까요? 그렇지. 이게 요구수익률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학에 양대 채소가 있어요. 채소. 최소한 수입은요? 전용 수입. 최소한의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 적지 마세요. 옛날에 한번 적더라 보니까. 내가 옛날에 보니까 써더라. 어딘가 써있다 지금. 써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가슴에. 반복합니다. 반복. 무한 반복할 겁니다. 최소한 수입은 전용 수입. 최소한 보장될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돈을 1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1억 너무 적다. 10억 하자. 10억. 10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들고 가봤어. 은행에 들고 가봤더니면 최소 11억 주겠대요. 자, 우리 은행에 맡겨놓으시면 최소 1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금액 얼마? 10억. 순수익은 들어간 돈 10억은 빼야 되거든. 그럼 10억분의 얼마? 1억. 순수익은 1억이 되는 거야. 수익률 몇 프로? 10%가 되고요. 이걸 가지고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상되는 건 12억 정도가 나와요. 예상되는 것.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계산했어요. 잘 들어요. 예상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10억을 넣었을 때
안 됐을 때, 평균은 됐을 때, 잘 됐을 때. 이름하여 비정락. 알 때까지 할 거야, 알 때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자, 예상 몇 개 했다고? 3개. 비정락. 그 확률하고 수익률을 곱했더니만 한 1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프로? 20%.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봤더니만 1억 500밖에 안 됐대요. 10억 500, 10억 5천. 그럼 수익률은 5%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저랑 지금부터 20%, 10%, 5%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다. 비정락에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한 예상 수익률의 이름이 무슨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뭐 하는 거죠? 예상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예상. 몇 가지로 예상하죠? 3가지. 뭐요? 비정락에 무엇과 확률과 무엇을 수익률을 가중평균 내면 되는 거 맞습니까?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숫자 곱하기 숫자 퍼 3번 한 다음에 GT 누르기로 했었죠? 이번에는 나왔잖아요. 세상에는 2가지 채소가 있는데 최소한의 수입은 무슨 수입? 전용 수입. 최소한의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 여기 은행에 넣어도 최소 10%는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요구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럼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건 10억 분의 5천에서 5%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실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할까 안 할까요? 자 보세요. 예상은 몇 퍼? 20%. 최소한 은하도 얼마? 10%.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얼마? 5%. 이런 경우는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자, 2번, 3번 물을 때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못 알아들었겠어? 들었는데 틀렸겠어? 생각해보라고. 아시겠죠? 고집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고집을 부리면 되겠지만 학원에서는요, 틀린 게 고집 부린다고 맞아지지는 않거든요. 2번, 3번 묻거든 한번 바꿔보는 그런 센스가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험생 중에 상당히 저돌적인 분이 계신데,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돌적인 모습이 안 되는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럴 땐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합니다. 자, 투자를 할 때는요, 딱 2개만 봅니다. 무슨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하고? 이것만 봐요. 그래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쌤, 실현 수익률이 저렇게 작게 나왔는데도 투자합니까? 예. 이런 경우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형적으로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투자한 것을 후회한다. 자, 잘 들으세요. 투자할 당시에는 기대 수익률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있지. 투자할 당시에 비정락의 무엇과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보면 기대 수익률을 알 수 있지. 2번째, 투자하기 전에 은행 들고 가보면 요구 수익률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투자하기 전에도 알 수 있는 수익률이지만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럼 투자할 당시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투자할 당시는 실현 수익률을 못 써요. 오케이? 투자할 당시 유일한 지표는 누구다? 기대와 요구를 비교하고 뭐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기대가 딱 크면 투자하는 겁니다. 오케이?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X. 요구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X. 보지를 말라니까. 실현 수익률은 보이는 즉시 사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에 실현 수익률이 있잖아. 무조건 틀린 질문.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쓴다 안 쓴다? 사실은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투자할 당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우리 혹시 이런 단어 기억나십니까? 날지 모르겠다, 이거.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서 포기되는 게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뭐 하니까? 선택하니까 뭐 되는 게 나오고 포기되는 거. 포기되는 걸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대표적인 기회비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중개업 이렇게 중개사 학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많냐면 중개보조원이었던 분이 많아요.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으로 있다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러 오시는 분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보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 중개보조원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왜 하냐면 일단은 전화를 자주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손님이 자꾸 전화 오니까. 그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미안해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개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까지 따라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이거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개 보조이신 분들이 중개사 직증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성공 확률이 한 70%, 80%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한테 그 일이 맞았겠어, 안 맞았겠어? 맞아서 따라온 거예요. 중개 보조원 중에서 중개 보조원 한 2, 3년 해봤는데 부동산 업무가 자기한테 안 맞잖아? 그러면 학원을 오겠어요? 안 오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만둬요. 나와 인연은 없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보존을 하다 보니까, 일이 맞아, 나한테. 괜찮아, 나랑. 그래서 자격증을 따로 오는 건데, 왜 따로 오는지 아세요? 더러워서 따로 오는 겁니다, 더러워서. 보존 역할을 하다가, 손님이랑 막 이렇게 이제 유대 관계도 맺어지고, 이제 곧, as soon as, 이제 계약만 앞두고 있습니다.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격증은 몇 회 때 땄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근데 자격증이 없는데요? 그랬을 때, 그때부터 손님이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달라졌을 때, 그 어떤 상실감?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내 일은 정말 잘하는데 하고 자격증을 따로 오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잘해. 그래서 따로 오시는 거거든. 그분들은 지금 학원을 선택하는 순간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그 작년에 벌었던 돈들이 전부 다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함에 따라서 뭐 되는 거? 포기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투자를 할 때는 누구랑 비교해서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 뭐가 클 때? 기대가 클 때. 그럼 항상 뭐가 보게 된다? 요구 수익률이 보게 되는 거야. 이걸 네 글자로 기회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요, 동의어가 두 개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 하셔도 되고요. 네 글자로 기회비용이다. 시험에서는 자꾸 뭘 묻냐면 기회비용이 되는 수익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기회비용이 되는 수익률은 누굽니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세요. 무슨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수업하다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는요, 한 분 정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일어났네. 자기는 너무 시끄럽지, 그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주무시지 마세요. 이렇게 깨우는 거는요, 그 이류 강사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우리 기지개 좀 켭시다, 좀 이렇게 깹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류 강사들이 하는 짓이고요. 인류 강사들은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깨요. 내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 일어났네. 자기는 너무 시끄럽지. 자,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여기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혹시 요거 앞으로 이런 문제 냈을 때 이거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투자 안 한다라고 또 할 수도 있거든. 자, 뭐보다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실현 수익률이 작고 크고 나발이고 무조건 투자합니다. 아시겠어요?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쓰고 못 쓰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못 쓰는 이유는 뭐죠? 투자를 당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왜 했죠? 봐요. 왜 했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컸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곧 하게 될 건데 그때는 이상하게 요 기대가 크다고. 뭐보다? 요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나중에 실현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단 말이에요.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니,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냐고 안 했냐고? 했지. 투자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투자를 했어 안 했어? 했대니까. 하긴 했대니까. 실현이 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요, 실현을 보지 않습니다. 기대와 요구만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기 주변에 어머니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봐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응? 형한테 와. 형이 말해줄게. 예. 힘들어. 자, 아무튼 그 기대와 요구를 비교했을 때 기대가 크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비교.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기억하시고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면서 내부 수익률의 의미를 갖고요.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이면서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습니다.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